지금 전 세계가 한국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만 2천만 명의 외국인이 이 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건 미래에서 온 나라 아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뿐입니다. 결국 네덜란드 공영방송 본사에서 베테랑 취재진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절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단언했던 그 땅의 실체를 벗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취재진이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상황은 반전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를 위협하고 나토가 줄을 서며 새벽 3시에도 2만 유로짜리 가방이 주인을 기다리는 나라. 유럽 취재진을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소름 돋는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스퍼 드프리스입니다. 네덜란드 NTR 소속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20회 넘게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관찰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인정할 게 있어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렌즈가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 서울에서 알게 됐죠. 2026년 3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본사가 건넨 기획서 제목은 이랬어요. K컬처, 실체인가 신기루인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포장지를 벗겨오라는 거였죠. 72시간 안에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 지역도 사흘이면 핵심을 잡아냈거든요. 인구 5천만짜리 작은 반도 국가 하나 해부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 한국은 이 정도였습니다. K-팝, 삼성 스마트폰, 매운 음식, 끝이에요. 유럽 감독 20년 차의 자신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나라든 사흘이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자신감이 얼마나 건방진 것이었는지 알겠는데 당시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규모가 달랐습니다. 저는 스키폴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연간 이용객 6,880만 명. 유럽 5손가락 안에 드는 허브 공항이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안에 서는 순간 스키폴이 머릿속에서 작아졌어요. 2026년 스카이트랙스 세계 공항평가 종합 2위. 가족 친화 부문 세계 1위. 데이터를 알고 갔는데도 실제로 서보니 달랐습니다. 동선이 매끄럽고 안내판은 매개 언어로 정리돼 있었어요. 전통문화체험관, 환승호텔, 스케이트장까지 공항 하나가 도시였습니다. 카메라맨 토마스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스키폴보다 넓은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쇼윈도거든요. 쇼윈도가 화려하다고 매장 안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시선이 멈춘 게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적힌 한글이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에 익숙한 눈에는 기하학적 도형처럼 보였어요. 동그라미, 네모, 직선의 조합.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체계이고 훈민정음 해례부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 만든 날짜, 만든 원리가 전부 기록된 문자라는 거였어요. 유일하다고요? 28개 기본 자모로 1만 1천 개 이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15세기에 설계했다는 건데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막 보급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반도의 왕은 백성이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며 문자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왕이요.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글, 확인 필요. 아직 감탄은 아니었습니다. 팩트 확인이었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이 공항 자체가 갯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을 매립해서 8년, 4개월 공사 끝에 2001년 개항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다 위에 세계 2위 공항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당시 네덜란드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전 국토의 80%가 폐허였고 유엔은
한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나라가 1인당 GDP 3만 5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500배가 넘는 성장. 70년 만에요. 서울 도심에 진입했습니다. 거친 빌딩 사이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였고 LED 전광판 바로 아래에서 노점상이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최첨단과 전통이 같은 블록 안에 공존하는 건데 이건 보존이 아니라 생존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전쟁 후 급하게 세운 것 위에 다시 쌓고 또 쌓은 층위가 느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토마스가 물었어요. 첫인상이 어때? 저는 노트북을 열면서 답했습니다. 쇼윈도는 훌륭해. 문제는 쇼윈도 뒤에 뭐가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여유가 줄어 있었어요. 갯벌 위의 세계 2위. 공항 15세기에 설계된 문자 체계 67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까지의 믿기 힘든 도약.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렌즈로 이 나라를 재단하려던 제 시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균열은 균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의심하는 쪽이었어요. 다음 날 숫자를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서울 체류 둘째 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가 보내준 사전 자료 중 방산 항목이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과 무기 수출. 이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는 잘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 방산 강국이라 하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를 떠올립니다.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어요.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요. 그런데 시프리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숫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국제 무기 이전 통계에서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었어요. 수주액은 1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 계약만 8조 8천억 원 규모였고 K 다는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합치면 한 나라에 수십조 원어치를 팔고 있었어요. 잠깐,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전쟁이 끝나고 70년밖에 안 된 나라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지금 유럽 나토 회원국에 전차를 팔고 있다고요?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네덜란드가 폴란드에 전차를 판 적 있어?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네덜란드는 방산 수출국 목록에 이름도 없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나라인데 이 차이는 뭘까요? 방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또 멈춰야 했어요.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 달러,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매출 2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과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 하나. 2025년 한국의 총 수출액은 7,09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에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는 6개 뿐이에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한국.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그 목록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방산 세계 9위, 반도체 수출 1,734억 달러, 총 수출 7천억 달러. 이 숫자들이 한 나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 숫자를. 회의적이었던 게 아니라 당혹스러웠습니다. 데이터를 의심하려 해도 출처가 시프리, IMF, 한국산업통상자원부였거든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리서치 자료 맨 뒷장에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떠나는 한국인 광부들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파독 광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8,000명의 광부와 1만 1,000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 이 사람들이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며 고국에 보낸 돈은 10년간 약 1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 지금 한국이 하루에 수출하는 금액이
26억 달러입니다. 그 1억 달러를 모으려고 2만 명이 10년을 바쳤던 거예요. 파독 광고의 월급은 650에서 950마르크 사이. 당시 한국 직장인 평균 임금의 8배였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사진 속 사람들의 손이 보였습니다. 석탄 가루가 낀 손, 갈라진 손톱, 그 손들이 보낸 1억 달러 위에 지금의 7천억 달러가 쌓여 있는 거였어요. 67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까지 500배의 성장이라는 숫자 뒤에는 그 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유럽 감독의 일은 숫자 뒤에 균열을 찾는 건데 이 숫자들 뒤에서 보이는 건 균열이 아니라 맨손이었어요. 흙과 석탄과 땀으로 범벅된 맨손. 아직 다큐의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어요. 이 나라의 숫자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가볍지 않았어요. 셋째 날 숫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상 위에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요. 셋째 날 점심,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자리에 앉았는데 주문한 건 된장찌개 2그릇이었어요. 1인분에 8,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5유로 남짓이었죠. 그런데 된장찌개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 위에 작은 접시들이 하나씩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5개, 6개, 7개. 저는 토마스를 보며 물었어요. 우리 이거 시킨 거 아니잖아. 토마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종업원에게 확인했어요. 이건 서비스라고요. 무료이고 다 먹으면 더 가져다 준다고요. 유럽 식당에서는 물 한 잔에도 돈을 받습니다. 빵 바구니가 나오면 계산서에 찍혀요. 암스테르담 운하협 식당에서 반찬 7가지를 공짜로 주고 다 먹으면 리필까지 해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팁이 없었습니다. 8,000원을 내면 8,000원이 끝이에요. 유럽에서는 식사 금액의 10에서 15%를 팁으로 얻는 게 관례거든요. 미국은 20%까지 가죠. 한국에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5유로에 반찬 7가지, 무한리필, 팁 제로. 이 조합을 유럽 사람에게 설명하면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반찬 문화가 어디에서 온 걸까? 리서치를 해보니 한국의 반찬 문화는 조선시대 반상 차림에서 비롯됐어요. 손님에게 밥상을 가득 차려내는 것이 예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전략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였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간 작은 접시 하나하나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네덜란드어로도 정확히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건 챕터를 더 넘겨야 나올 이야기지만요. 식당을 나와서 리서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식문화가 해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를 만났어요. 비비고 만두. CJ 제일제당이 만드는 한국식 냉동만두인데 미국 P2C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이 42%였습니다. 1위예요. 2019년에 7.8%였던 게 5년 만에 42%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국 슈퍼마켓 냉동 코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만두가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비비고 만두의 네덜란드 시장 점유율은 54.6%였습니다. 네덜란드요. 제 나라에서요. 네덜란드 사람 2명이 냉동 만두를 사면 그중 1명은 한국 만두를 고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제 나라의 냉동 코너를 한국 만두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만두만이 아니었습니다. K-뷰티 쪽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은 세계 2위. 1위는 프랑스였는데 격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프랑스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지배해온 게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100년의 격차를 한국이 4%포인트까지 추격한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본 방산과 반도체는
거대한 산업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밥상일 반찬, 냉동 코너에 만두, 화장대 위에 크림, 일상 깊숙한 곳까지 이 나라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문득 아까 식당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반찬을 준비하던 여성의 손이요.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고 손톱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손이 김치를 담고 콩나물을 무치고 시금치를 데쳐서 작은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에 석탄 묻은 손이 떠올랐어요. 세대는 다르지만 결이 같았습니다. 한 세대는 탄광에서, 한 세대는 주방에서 손을 쓰고 손이 갈라지고 그 손으로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린 거예요. 7천억 달러의 수출, 42%의 만두 점유율, 세계 2위 화장품 수출. 그 숫자들 뒤에 갈라진 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기획서 제목이 거슬렸어요. K컬처, 실체인가 신기루인가. 이건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밥상 위에서 본 것은요. 셋째 날 밤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이라면 이 시간에 열려있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주유소에 붙은 작은 매점 정도를 제외하면 네덜란드에는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슈퍼마켓은 보통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아예 영업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유럽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새벽 1시. 호텔 앞 골목에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커피, 생필품. 없는 게 없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평범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이 시간에 손님이 오는 게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얼굴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수는 약 54,800개.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약 940명당 한 대꼴이에요. 그리고 이 가게들 상당수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새벽 3시에 물이 필요하면 5분 안에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편의점만이 아니었어요. 토마스가 새벽 2시에 배가 고프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앱을 열어보니 배달 가능한 식당이 수십 개 떴습니다. 치킨, 족발, 분식, 중식. 새벽 2시예요. 주문하고 30분 만에 호텔 로비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토마스가 치킨 박스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암스테르담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새벽 2시에 앱으로 치킨을 시켜 30분 만에 받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현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 대중교통을 직접 타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멈춰야 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총 연장 약 1050km. 역수 300개가 넘는 네트워크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세계 1위 지하철로 상정됐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규모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통합 환승 요금제라는 거였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이 연결돼 있었어요. 기본 요금이 1,550원, 유로로 1유로 남짓이에요. 이 가격에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하며 도시 전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스테르담 트램 기본 요금이 3.40유로거든요. 한국 돈으로 약 5,000원이에요. 환승 할인은 있지만 서울처럼 완전 통합된 시스템은 아닙니다. 서울의 3분의 1 가격에 더 넓은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연결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역에요. 플랫폼에서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였어요. 와이파이도 전 구간 무료였고 역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서울 지하철에서 길을 잃기가 오히려 어려운 구조였어요. 저는 지하철 안에서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요.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1유로짜리 통합교통. 이건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1945년부터 1982년까지 37년 동안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무도 거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오면 체포됐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거리의 불이 꺼졌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안보를 이유로 유지된 제도였는데 무려 37년이에요. 1982년 1월 5일 자정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날 밤 서울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밤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축제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44년. 지금 이 도시는 새벽 3시에 치킨을 배달시키고 새벽 1시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24시간 지하철 심야버스가 운행되는 도시가 됐습니다.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던 거리에서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이 전환이 얼마나 극적인 건지 유럽 사람에게는 실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밤에 나가면 잡혀가던 나라가 밤에 안 자는 나라가 됐어요. 37년간 꺼져 있던 거리의 불이 지금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발전이 아니에요. 자유를 되찾은 나라가 그 자유를 어떻게 채워 넣었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토마스에게 말했어요. 유럽 기준으로 이 도시를 재는 건 의미가 없어. 기준 자체가 다르거든.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반론 없이요. 저는 그날 밤 기획서를 다시 펼쳤어요. K컬처, 실체인가 신기루인가. 이 제목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신기루는 만져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저는 매 순간 뭔가를 만지고 있었어요. 새벽 편의점의 삼각김밥도 1,550원짜리 지하철 카드도 30분 만에 온 치킨도 전부 실체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이 실체를 어떤 프레임에 담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넷째 날 아침, 사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호텔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심하게 부은 건 아니었지만 촬영 장비를 들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라 병원을 가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정형외과가 있다고 했어요. 예약 없이 가도 된다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GP, 그러니까 가정의를 먼저 거쳐야 해요. 아파도 일단 GP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아야 하고 GP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GP 예약이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흔하고 전문의 대기 시간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가요. 발목을 삐었는데 정형외과에 직접 걸어가는 건 시스템 자체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10분 걸어가서 접수하고 30분 만에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진료를 받았어요. 골절은 아니었고 염좌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약까지 타는데 총 1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토마스가 계산서를 보더니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맞아? 진료비, 엑스레이, 약값 포함해서 약 3만 원이었어요. 유로로 20유로 남짓. 저는 계산서를 2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같은 진료를 받으면 200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엑스레이만 따로 100달러가 넘는 경우도 흔하죠. 네덜란드는 보험이 있어도 연간 자부담금 385북 유로를 먼저 채워야 보험 혜택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전에 GP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도 돈도 이중으로 드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3만 원에 1시간이었어요. 예약도 필요 없었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의료 관련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또 멈춰야 했어요.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117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5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게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정확하다는 거였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관광이라고 부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어요.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3만 원짜리 진료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 117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해됐어요. 저도 같은 이유로 이 나라 병원에 가게 된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확인한 건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93개국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EGDI 점수 0.968.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세금 신고를 앱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를 집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시청에서 서류 하나 떼려면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럽도 전자정부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처럼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가 모바일로 통합되어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리서치 자료에서 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농촌, 무이촌이라고 불리던 마을들이에요. 의사가 없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한국 농촌 지역의 상당수가 무이촌이었어요. 아파도 의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약초를 달여 먹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게 전부였죠.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도 노인이 쓰러져도 의사가 없으니 그냥 버텨야 했어요. 그 나라에서 지금 117만 명의 외국인이 치료받으러 옵니다. 의사가 없어서 약초를 캐던 나라에 세계가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전환에 몇 년이 걸렸느냐? 6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어요.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된 겁니다. OECD 역사상 이런 전환을 이뤄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무이촌이었던 나라에 세계가 치료받으러 오고 3만 원의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노트북 앞에 앉아서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떤 프레임에 넣어야 하는 걸까요? 과대 포장인지 실체인지를 가리러 왔는데 매일 실체만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기획서 제목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넷째 날 저녁, 호텔방에서 본사에 중간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국장 마르틴이 받았어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소재 잡았어? 자극적인 거 있어? 저는 잠깐 멈췄어요. 자극적인 거. 본사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K컬처의 허점, 과대 포장의 증거, 화려한 것과 다른 이면, 유럽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프레임이죠. 포장을 벗기면 안에 별것 없더라. 그게 다큐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사흘째 현장을 돌고 있는데 포장 뒤에 실체가 있어. 숫자도 맞고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카스퍼, 우리가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이야. 좋은 면만 보여주면 그건 다큐가 아니라 홍보 영상이거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균형이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균형의 정의였습니다. 본사가 말하는 균형은 긍정적인 것 하나에 부정적인 것 하나를 붙이라는 거였어요. 실체가 있어도 그 실체 옆에 균열을 놓아야 시청자가 만족한다는 논리였죠. 균열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느냐? 그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데이터를 다시 펼쳐봤어요. 2026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36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2천만 명을 넘는 거예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 615만 명, 일본 384만 명, 미국 166만 명 순이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K-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의료, 음식, 쇼핑, 안전, 인프라, 복합적인 이유로 이 나라가 선택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이 숫자 뒤에서 균열을 찾으라고 했어요. 관광 적자가 있지 않느냐? 지방은 소외되지 않느냐? 외국인 차별 사례는 없느냐? 물론 있겠죠. 어떤 나라든 문제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를 확대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코디네이터 수진 씨와 마주쳤어요.
수진 씨는 이번 촬영의 현지 스태프였습니다. 통역과 로케이션 섭외를 담당하는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촬영 내내 과묵한 편이었는데 그날 밤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가왔어요. 감독님, 커피 드릴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로비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왔어요. 하나를 제게 건네면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게 있느냐고요? 수진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계속 놀라시는 것들 있잖아요. 편의점, 병원비, 교통. 저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건데 외국 분들이 놀라시는 걸 보면 오히려 저희가 신기해요. 당연하다.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3만 원짜리 진료, 새벽 배달, 24시간 편의점.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5천만 명 있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매번 충격이었던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진 씨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감독님, 저희는 그냥 정이 있어서 그래요. 정. 3장에서 처음 들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도 네덜란드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단어. 저는 물었어요. 정이 정확히 뭐냐고요? 수진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제가 감독님한테 커피를 가져다 드린 거 감독님이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로비에 혼자 앉아 계시니까 그냥 가져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정이에요. 대가도 없고 이유도 딱히 없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하는 거. 이 문장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반찬을 무한으로 리필해주는 것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새벽에 배달을 해주는 것도 전부 시스템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이 단어가 깔려 있었던 걸까요? 수진 씨가 먼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내일 촬영 일정 일찍이에요. 푹 쉬세요. 그리고 빈 캔커피를 제 것까지 챙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요. 정이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데 받으면 바로 아는 거. 방으로 올라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가 보내달라는 중간 보고서 초안을 써야 했어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K컬처, 실체인가 신기루인가. 그 제목을 치고 나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사흘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갯벌 위의 공항, 67달러에서 35,000달러. 반찬, 무한 리필, 42%의 만두, 새벽 배달, 3만 원짜리 진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그리고 정. 이걸 신기루라고 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본사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캔커피 잔향이 아직 입안에 남아있었습니다. 대가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건네받은 커피의 맛이요. 그날 밤 보고서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범죄 사망자 관련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10만 명당 범죄 사망자 수는 0.6명으로 OECD 평균보다 3.8배 낮다는 2026년 1월 데이터가 있네요. 이 수치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촬영이 예정보다 늦게 끝났어요. 토마씨는 먼저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이태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사진을 몇 장 더 찍으려고요. 그런데 길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골목은 유럽과 구조가 다릅니다. 암스테르담은 운하를 기준으로 격자형이라 방향 감각을 잃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서울 골목은 나선형으로 꺾이고 언덕을 타고 막다른 길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이어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12%였습니다. 지도 앱을 켜기가 불안한 수준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긴장이 됐어요. 유럽 감독 20년 경력 동안 군쟁 지역도 다녀봤지만 낯선 도시에서 혼자 길을 잃는 건 다른 종류의 불안이거든요. 특히 밤에는요. 암스테르담에서도 밤 11시에 모르는 골목을 혼자 걷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유럽 대도시 대부분이 그래요. 런던, 파리, 브뤼셀. 밤의 골목길은 조심하라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서울 골목은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불이 꺼진 골목이 아니었거든요. 좁은 길에도 가로등이 있었고 편의점 간판 불빛이 중간중간 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갔는데 배달기사였어요. 새벽까지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 골목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어르신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눈이 약간 굽어 있었고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뭘 사오시는 길 같았어요. 저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호텔 이쪽인가요?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요. 어르신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영어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지나가거나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거나. 유럽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든 밤에 낯선 외국인이 말을 걸면 경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뭔가를 물었어요. 한국어였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 다음 왼쪽, 그 다음 큰 길.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면서요. 본인의 방향과 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텐데 그 길을 돌려서 저를 안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 11시예요.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기 길을 포기하고 같이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큰 도로가 나왔어요. 호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간판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영어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손을 가볍게 흔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왔던 골목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려면 이제 다시 그 골목을 걸어야 하는데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골목길에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시하거나 경계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어르신은 자기 길을 돌려서 직접 안내하고 확인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던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정. 그냥 사람이니까 하는 거. 방에 올라와서 치안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사망자 수는 0.6명. OECD 평균의 3.8분의 1 수준이었어요. 밤 11시에 외국인 혼자 골목을 걸어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 그 데이터가 아까의 경험과 겹쳤습니다. 숫자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걸어보니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의 손이 계속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봉투를 쥔 손. 마디가 굵고 피부가 거칠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며칠 전 식당 주방에서 본 여성의 손이 겹쳤습니다. 반찬을 담던 갈라진 손. 그리고 파독광부 사진 속에 석탄 묻은 손. 세 개의 손이 같은 결이었어요. 세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손이 말하는 건 같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 손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 문득 한국 어머니들이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리서치 자료에서 스쳐 지나간 대목이었어요. 동백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을 머릿결에 바르는 전통인데 오래전 한국 어머니들은 갈라진 손으로 자식의 머리를 빗겨주었다고 해요. 자기 손은 갈라져도 자식의 머리카락에는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오늘 밤 어르신의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자기 길을 돌려서 남을 돕는 사람. 자기 손은 거칠어도 남에게는 부드럽게 내미는 사람. 이게 정이라면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번역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번역하지 않아도 알겠으니까요. 호텔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제 한 줄도 쓰지 못했던 보고서 화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울을 떠나기 전에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국장 마르틴이 받았어요. 저는 인사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기획 방향을 바꾸겠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답했어요. 이 나라를 신기루라고 편집할 수 없어. 신기루가 아니거든.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카스퍼, 72시간 만에 감정에 휩쓸린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개입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받고 현장을 걸었고 사람을 만났어요.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틴에게 말했어요. 내가 20년간 해온 일이 포장을 벗기는 거잖아. 이번에도 벗겼어. 그런데 포장 안에 진짜가 있었어. 진짜가 있는데 없다고 편집하는 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조작이야. 마르틴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네 이름 걸고 한 거다. 책임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호텔방에 앉아서 72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첫째 날, 저는 이 나라를 K-팝과 삼성과 매운 음식으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감독 20년 차의 자신감으로 사흘이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고 믿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갯벌 위에 세운 세계 2위 공항, 15세기에 설계된 문자체계, 67달러에서 시작된 나라. 둘째 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강산 세계 9위, 반도체 수출 1734억 달러, 총 수출 7천억 달러. 작은 나라가 이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의 뿌리에 파독 광부 2만 명의 갈라진 손이 있었습니다.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10년간 보낸 1억 달러. 그 위에 7천억 달러가 쌓여 있었어요. 셋째 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8,000원짜리 된장찌개에 반찬 7가지가 무한으로 나왔어요. 팁은 없었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미국 시장 42%를 점유하고 있었고 제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54.6%였어요. K-뷰티는 100년 프랑스 화장품 제국을 4%포인트까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반찬을 담던 어머니의 갈라진 손. 넷째 날, 이 도시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 1시 편의점, 새벽 2시 배달, 1,550원짜리 통합교통. 37년간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던 거리에서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3만 원의 엑스레이를 찍고 117만 명의 외국인이 치료받으러 오는 나라. 무이촌이었던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세계가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다섯째 날 밤, 골목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자기 길을 돌려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고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할 수 없는 단어. 하지만 받으면 바로 아는 것. 호텔 로비에서 수진 씨가 물었어요. 감독님, 최종 보고서 제목은 정하셨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K컬처, 실체인가, 신기루인가. 그 제목 위에 취소선을 긋고 새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수진 씨가 화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72시간 전에 이 나라를 해부하러 왔습니다. 유럽의 렌즈로, 20년 경력의 자신감으로, 포장을 찢겠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포장은 찢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나온 건 허점이 아니었어요. 보리고개를 넘긴 세대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져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던 사람들이에요. 1960년대까지 매년 반복됐던 일입니다. 그 세대의 자식들이 탄광에 갔고 공장에 갔고 논밭에 남았어요. 그 다음 세대가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차를 수출했고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보리고개에서 7천억 달러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건 기적이 아니라 손이었어요. 갈라지고 닳고 거칠어진 손. 저는 그 손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유럽에서 온 감독이 72시간 만에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 렌즈가 좁았어요. 제 자신감이 건방졌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재단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차창 밖을 봤습니다. 사흘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
한옥 지붕, LED 전광판, 노점상. 똑같은 풍경인데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르습니다. 사흘 전에는 쇼윈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이건 쇼윈도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는 진짜 풍경이라는 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한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흘 전에는 기하학적 도형처럼 보였던 글자들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580년 전 왕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억울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공항 안내판 위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스퍼 드프리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인정할 게 있어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요. 67달러짜리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보리고개에 풀뿌리를 캐던 나라였어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1억 달러를 모으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2위 공항을 갯벌 위에 올려놓았고 7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2천만 명이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그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어요. 갈라진 손으로 자식 머리에 동백기름을 발라주시던 어머니가 계셨고 새벽 공장으로 나가시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예요.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계셔야 이 나라가 빛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